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은 기다란 눈물 자국처럼 흘러내려 서울의 야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강의 불빛과 도시의 넌사인이 번져나가며 마치 인상파 화가의 미완성 작품처럼 보였다. 65층 펜트하우스의 고요함 속에서 빗소리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음이었다. 서유진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물건들을 작은 캐리어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지난 5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마치 잘 훈련된 비서나 전문 가사 관리인처럼 그녀는 이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녀의 소지품이라고는 책 몇 권과 단출한 옷까지,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이 전부였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먼지 한 톨보다도 가벼웠다. 펜트하우스는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검은색 대리석 바닥, 날카로운 금속 장식,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유리벽.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쇼룸이나 현대미술관 같았다. 지난 5년 동안 유진은 이 차가운 화려함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캐리어에 지퍼를 올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발소리만으로도 그가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값비싼 원단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그가 항상 뿌리는 시트러스 계열의 차가운 향수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강태준, 진성그룹의 젊은 CEO이자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녀의 계약된 연인. 그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는 유진을 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말했다. 준비 다 됐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차가웠다.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듯한 말투였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네, 회장님. 그녀는 그를 항상 회장님이라고 불렀다. 둘만 있을 때조차도. 그것은 그가 정한 규칙이었고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선이었다. 그는 고용주였고 그녀는 피고용인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태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평가하는 듯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값비싼 상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유진은 그의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서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태주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지난 5년간 수고한 대가다. 약속했던 것보다 더 넣었어. 앞으로 이걸로 알아서 살아. 내 눈에 띄는 일 없도록 하고.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난 5년의 시간을 단지 수고라는 한마디와 돈봉투 하나로 정리해버리는 무정함. 유진은 테이블 위의 봉투를 잠시 바라보았다. 저 안에 든 돈이면 그녀의 가족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약을 견뎌낸 이유였다. 하지만 막상 그 끝을 마주하니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알겠습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있어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삭제될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그녀의 감정이나 미래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유진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태준이 무심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번호도 없는 번호가 될 거다. 연락할 생각 같은 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것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철저히 일방적이고 거래적인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이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지난 5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1층으로 내려갔다. 유진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옷과 단정하게 관리된 머리. 겉보기에는 상류층의 아가씨 같았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그녀는 텅 빈 껍데기였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쓰는 것조차 잊은 채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가 머물 곳은 없었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길게 택시를 세웠다. 목적지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택시는 부드럽게 출발했고 창밖으로 태준이 사는 초고층 빌딩이 점점 멀어졌다. 유진은 그 건물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택시 안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억눌렀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가방 안으로 넣었다. 손가락 끝에 작고 단단한 플라스틱 막대가 닿았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며칠 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 떠올랐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며칠째 계속되던 미미한 현기증과 피로감.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샀던 작은 테스트기, 화장실에서 혼자 결과를 확인하던 순간에 아찔함이 생생했다. 선명한 두 줄, 그것은 단순한 두 줄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고 이제 막 끝날이라 믿었던 지독한 인연을 영원히 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릴 족쇄였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한 손은 여전히 가방 속 테스트기를 꽉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자신도 모르게 평평한 아랫배 위로 올라가 있었다. 그곳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강태준, 그 남자의 아이였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툼한 돈 봉투의 무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버거운 비밀의 무게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5년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유진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를 내고 나니 태준이 준 돈 봉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 돈은 마치 저주받은 물건처럼 방 한구석에 놓여 유진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새로운 공간은 낯설고 비좁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하나뿐인 창문으로는 맞은편 건물의 벽돌담만 보였다. 밤이 되면 골목길의 소음이 그대로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지난 5년간 살아온 도시의 소음마저 완벽하게 차단되던 펜트하우스의 고요함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러나 유진은 이상하게도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이곳에는 위선적인 화려함이나 사람을 질식시키는 차가운 공기는 없었다.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그녀는 매일 밤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잠이 들면 악몽을 꾸었고 깨어있으면 지독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뱃속의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길은 도망치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태준이 준 돈이라면 당분간의 생활은 가능할 터였다. 그와 다시는 엮이지 않고 이 끔찍한 인연을 여기서 끝내는 것. 그것은 분명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아이는 강태준의 핏줄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최소한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니.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에게서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리라는 헛된 희망은 애초에 품지도 않았다. 그저 알리는 것,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 아이의 존재를 그에게 알리고 그 후에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비록 그가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하더라도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유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강태준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막막했다. 그는 이미 번호를 바꿨을 것이고 진성그룹 본사로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유진은 지난 5년간 그의 곁에서 보았던 그의 습관들을 떠올렸다. 그의 모든 일정은 비서실에서 관리했다. 유진은 태준의 비서인 김 비서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김 비서는 태준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과연 자신의 연락을 태준에게 전해줄까? 유진은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하게 문자를 작성했다. 김 비서님, 서유진입니다. 강 회장님께 드릴 긴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적인 용무가 아닌 서로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디 전달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유진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역시 무리였을까. 그는 이미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는데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나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강태준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차갑고 짜증이 섞인 목소리. 무슨 일이지? 내 비서까지 귀찮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끝난 관계의 여자가 무슨 꿍꿍이로 연락을 했는지 의심하고 있을 터였다. 내일 오후 3시 J타워 지하 4층 주차장 G7 구역으로 와. 5분 이상은 시간 못 내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는 그녀를 회사나 호텔이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불렀다. 그녀의 존재를 얼마나 하찮고 은밀하게 취급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거대한 J타워 건물은 진성그룹의 심장이었다. 그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체.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도 방문객용 엘리베이터도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지하 4층은 서늘하고 조용했다. 고급 세단들이 그림자처럼 주차되어 있었고 희미한 조명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유진은 약속된 G7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차에 서 있었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 창문만 내렸다. 유진이 다가가자 그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했다. 용건이 뭐지? 설마 돈이 부족해서 온 건 아닐 테고. 그의 비아냥거림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러 온 것뿐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시간 없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유진의 얼굴과 배를 번갈아 훑었다. 그의 침묵은 어떤 폭언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는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계산하고 있었다. 이 새로운 변수가 자신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유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설마 이런 반응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장님 아이예요. 그 말을 듣자 태주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내 아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리고 설령 내 아이라고 한들 그게 뭐 돈 더 달라는 말을 길게도 하는군.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냥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수표첩을 꺼냈다. 좋아.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군.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표에 무언가를 적어 찢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이거면 되겠나? 이걸로 최고급 병원에 가서 처리해. 흔적도 남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난 곧 결혼을 해야 할 몸이야. 너 같은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 따위가 내 인생의 오점이 되게 할 순 없지. 네오 같은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잔인한 목소리만이 뇌리에 울렸다. 눈앞이 아찔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의 존재 자체를 오점이라 칭하며 지워버리려는 그의 모습에 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녀 안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미련,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그가 내민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얼어붙어 차가운 분노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이 변한 것을 태준도 느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의 눈에서 그는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동물의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어이, 서유진 이 수표 안 가져가. 태준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두운 주차장을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단단해졌다.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 지상의 햇빛 속으로 나왔을 때 유진은 눈을 감았다. 심장을 찌르던 고통은 이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를 지우려 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의 오점인 것처럼 유진은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감쌌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굳은 맹세의 손길이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맹세를 했다. 강태준, 넌 네가 저지른 짓에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그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 강태준과의 만남 이후 서유진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복잡한 연산에 들어간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 돈과 권력, 법률팀과 언론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제국. 혼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필요했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신념이 강한 사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민혁, 대학 시절 그녀보다 2년 선배였던 사람. 당시 대학 신문사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총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를 써서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언제나 타협하지 않았고 약자의 편에 섰으며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런 그를 멀리서 존경했었다. 유진은 동네 도서관의 공용 컴퓨터에 앉아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졸업 후 예상대로 기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대 언론사가 아니었다. 정의보도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 소속이었다. 대기업의 광고 압박에서 자유롭고 끈질긴 탐사보도로 언론계에서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다. 유진은 그의 기사 몇 개를 읽어보았다. 그의 글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신념은 변하지 않은 듯했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는 공용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어 그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다. 발신인은 진실을 아는 자라고만 적었다. 이민혁 기자님께 진성그룹의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로는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기자님이 맞다면 내일 전고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 안쪽 할머니네 앞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그가 과연 이 미끼를 물지 아니면 그저 스팸 메일로 치부해버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자로서의 본능을 믿어보기로 했다. 진성그룹과 비자금이라는 키워드는
그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터였다. 다음날 정고, 유진은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 복잡한 시장 골목은 그녀의 모습을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상인들의 외침, 사람들의 흥정소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다. 유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그를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익숙한 얼굴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이민혁이었다. 세월이 흘러 앳된 모습은 사라졌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표정은 그대로였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약속 장소로 다가왔다. 유진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선배, 민혁은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유진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 모자를 쓰고 있었고 무엇보다 대학 시절에 가난하지만 맑았던 후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 서유진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네, 저예요. 선배. 민혁의 얼굴에 당혹감과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네가 어떻게... 진성그룹 비자금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선 앉아서 이야기해요. 유진은 그를 허름한 칼국수 가게 안으로 이끌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가게 안은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그들의 대화를 감춰줄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혁이 다그치듯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졸업하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 다들 내 소식 궁금해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녀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의 완전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저 강태준 회장과 함께 있었어요. 민혁의 눈이 커졌다. 뭐 함께 있었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계약으로 맺어진. 민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비록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고 올곧은 아이였다. 그런 그녀가 거대 재벌의 계약 연인이었다니.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가족의 빚 때문이었어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선배를 찾아온 건 제 과거를 하소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예쁘게 꾸며놓은 가구 같은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귀머거리도 장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민혁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기억력이라니. 유진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선배, 혹시 3년 전 진성건설이 따냈던 두바이 신도시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당시 경쟁사였던 대형건설이 거의 다 따낸 프로젝트를 막판에 뒤집었죠. 표면적인 이유는 진성의 기술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치 머릿속의 서랍을 여는 것처럼. 2022년 8월 14일 밤 11시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강태준 회장은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상대는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박영준. 강 회장은 프로젝트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장관의 아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500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지시했어요. 송금은 스위스 UBS 은행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계좌번호는 KRF773901, 예금주 명의는 골든 브릿지 홀딩스였어요. 자금은 진성그룹의 비자금. 코드명 판도라에서 나갔고요. 민혁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진이 말한 날짜, 이름.
계좌번호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었다. 내부자가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유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정관계, 로비리스트, 지난 5년간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들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저는 그저 배경의 일부였으니까요. 그제야 민혁은 깨달았다. 서유진이 말한 살아있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5년 동안 진성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록해온 인간 녹음기이자 블랙박스였던 것이다.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였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기도 했다. 진성그룹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유진과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연약한 후배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무기로 재련해낸 강인한 전사였다. 왜 이제 와서 이걸 터뜨리려는 거지? 복수인가?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이 슬픔으로 잠시 흔들렸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살짝 감쌌다. 저 아이를 가졌어요. 그의 아이예요. 민혁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돈을 주면서. 자기 인생의 오점이 될 테니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야겠다고. 돈과 권력으로 생명까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다고 믿는 저 오만한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적어도 그런 세상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였다. 민혁은 뜨거운 칼국수 그릇을 앞에 둔 채 한참을 생각했다. 기자로서의 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런 사건을 위해 기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유진을 마주 보았다.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가 도울게. 아니,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거대한 제국에 맞서는 작은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이 아닌 민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먼지와 서류 더미로 가득한 그의 사무실은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유진은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몰래 기록해온 수첩들을 꺼내놓았다. 암호처럼 적힌 숫자와 이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들. 민혁은 그것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전쟁의 지도였다. 이제 그들은 이 지도를 들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이민혁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하얀 화이트보드에는 진성그룹의 계열사 이름과 의문의 자금 흐름,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바닥에는 밤샘의 흔적인 빈 커피잔들이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서유진과 이민혁은 지난 며칠간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방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걸 한꺼번에 터뜨릴 순 없어요. 유진이 화이트보드 앞을 서성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했다. 정보가 너무 방대하면 대중은 혼란스러워하고 진성 측에서는 물타기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정밀 타격을 해야 해요. 작지만
아프고 명백한 상처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감이야. 첫 번째 공격은 그들의 반응을 떠보고 우리가 가진 카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해. 어떤 걸로 시작할까? 정치권 로비, 아니면 분식회계? 아니요. 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우리의 마지막 카드예요. 첫 번째 타겟은 강태준. 그 자신이어야 해요. 그룹 전체가 아닌 그의 개인적인 비리를 공격해야 진성 측에서도 그를 감싸기 어려워지죠.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진성바이오라고 적었다. 작년에 진성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기 정확히 2주 전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와 운전기사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진성바이오 주식 50만 주를 매입했어요. 정보 발표 후 주가는 3배 이상 폭등했고 그는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죠.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자 주가 조작이에요. 민혁의 눈이 빛났다. 그 증거는 제 기억 속에 있죠. 유진이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그가 통화로 지시했던 날짜, 시간, 계좌번호, 거래 증권사까지 전부요. 우리가 이 정보를 살짝 흘리면 금융감독원이나 언론에서 주식거래 내용만 조회해봐도 금방 사실로 드러날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민혁의 언론사인 정의 보도를 통하지 않고 중견 경제지 중 하나인 한국경제리뷰에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정보를 흘리기로 했다. 신뢰도는 높지만 진성의 입김이 완전히 닿지는 않는 곳. 제보 내용에는 유진의 기억에 근거한 구체적인 날짜와 거래 내역의 일부만 포함시켰다. 기자들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보안이 유지되는 PC방에서 익명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유진은 옆에서 그가 입력하는 숫자와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해 주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틀 후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한국경제리뷰에서 단독이라는 머리 기사와 함께 진성그룹 오너 일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부당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차명계좌의 존재까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신약 발표 직전 비정상적인 대규모 주식 매입이 있었음을 포착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주식시장이 반응했다. 진성그룹의 주가가 휘청거렸고 금융 관련 커뮤니티는 온종일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곧이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이었다. 거대한 제국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같은 시각 진성타워 100층에 위치한 회장실 강태준은 자신의 태블릿 PC에 뜬 기사를 보며 차갑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누군가의 존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뻔하지. 그 여자 말고 더 있겠어. 그는 서유진이 이런 일을 꾸몄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 유진은 그저 예쁘고 순종적인 인형이었을 뿐 이런 전략을 세울 머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분명 그녀가 흘린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삼류기레기가 돈을 노리고 벌인 짓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내가 준 돈 당장 동결시켜.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진성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홍보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역은 유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했다. 먼저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태준이 주었던 돈은 물론 그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까지 전부 묶여버렸다. 하루아침에 그녀는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언론을 통한 인격 살인이었다. 유명 연예 가십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진성그룹 회장을 협박한 꽃뱀 애시앙의 실체라는 제목의 글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유진이 5년간 온갖 사치를 부렸으며 계약이 끝나자 거액을 추가로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거짓 정보를 흘리며 캐 회장을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증거라며 올라온 사진들은 과거 태준의 지시로 명품샵을 드나들던 유진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돈에 눈이 먼 악랄한 여자로 둔갑했다. 진성은 자신을 피해자로, 유진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여론전을 펼친 것이다.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사는 원룸 건물 주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감을 주었다. 집주인은 당장 방을 빼라며 매일같이 그녀를 닥달했다. 유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돈줄은 막혔고 그녀의 이름은 더럽혀졌으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다. 민혁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뉴스를 통해 쏟아지는 공격을 지켜보았다. 민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유진아, 괜찮아.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 이러다 정말 위험해져. 유진은 자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을 묵묵히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을 보았다. 선배, 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게 바로 강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진성그룹의 방식이고요. 그는 내가 돈과 평판을 잃으면 무서워서 숨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약점을 전 세계에 광고한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 인간인지 스스로 증명해 보인 거죠. 우리는 멈추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성의 잔혹한 방역은 그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그녀의 투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해야죠. 이번에는 훨씬 더 아플 거예요.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진성그룹의 무자비한 방역은 역효과를 낳았다. 서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영혼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두려움의 찌꺼기마저 모두 태워버리고 순수한 강철 같은 의지만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목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유일한 생각이었다. 신변의 위협 때문에 유진은 더 이상 원룸에 머물 수 없었다. 이민혁의 사무실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사무실 구석의 낡은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든 시간을 진실을 파헤치는 데 쏟아부었다. 우리의 전략이 틀렸어요. 선배, 어느 날 밤 유진이 텅 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뭐가 민혁은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강태준에게만 집중했어요. 그를 뱀의 머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머리가 아니라 더 큰 괴물의 이빨에 불과했어요. 그를 조종하는 진짜 몸통을 찾아야 해요.
유진의 말에 민혁은 동의했다. 강태준 개인의 비리만으로는 진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들 뒤에 숨겨진 더 근본적인 부패의 고리를 찾아내야만 했다. 작업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었다. 유진은 지난 5년간의 기억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무심코 뱉었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듯 보았던 서류의 한 구절,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의 비밀스러운 만남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마치 수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과정이었다. 판도라. 유진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비자금의 코드명, 강태준은 그걸 자기 아버지와 통화할 때 자주 언급했어요. 판도라의 자금을 채워넣겠습니다. 판도라를 통해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전 그때 그게 단순히 진성그룹의 비자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강태준은 아버지를 몹시 두려워했어요. 존경이 아닌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가 아버지에게 보고하던 판도라는 어쩌면 그의 소유가 아닐지도 몰라요. 유진의 추리에 민혁의 기자로서의 감각이 번뜩였다. 그는 유진이 기억해낸 판도라 자금이 흘러들어간 몇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 유령 회사들의 소유주는 모두 달랐지만 법률 자문을 해주는 곳은 단 한 곳, 청군 법무법인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수십 년간 강태준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의 개인 법률 자문을 도맡아 온 곳이었다. 마침내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비자금의 진짜 주인은 강태준이 아니라 진성그룹의 상왕샹왕 강만철 회장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진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강만철 회장은 비싼 벼루의 먹을 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아들인 강태준을 그곳으로 불렀다. 네가 한 짓이냐? 강만철 회장은 붓을 든 채 눈길도 주지 않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서야 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태준은 거구의 몸을 움츠린 채 고개를 숙였다. 제쯧. 강만철은 혀를 차며 화선지 위에 롱용용 자를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내가 너에게 그룹을 맡긴 것은 네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야. 그런데 고작 계집 하나를 잘못 건드려 이 사다를 만들어 내 놈의 오만함이 이를 그르친 게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인정사정 없는 사냥매의 그것과 같았다. 판도라가 어떤 돈인지 잊었느냐? 그건 단순히 회사 돈이 아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 검사, 판사들을 우리의 개로 만드는 목줄이야. 진성그룹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라고. 그런데 감히 그 기둥에 흠집을 내. 강만철의 질책에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깨끗하게 처리해라.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다. 그 계집과 기자놈, 둘 다 당장 잠재워. 내일 아침 뉴스에서 그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싶구나. 더는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사형 선고였다. 아버지의 한옥에서 나온 태준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법무팀이나 홍보팀이 아니었다. 과거 그룹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였다. 나다? 처리할 사람이 둘 있다.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이민혁이라는 기자.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찾아내. 흔적도 없이. 그 순간부터 게임의 판도가 바뀌었다. 법과 여론을 이용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추격전이었다.
유진과 민혁은 곧바로 변화를 감지했다. 사무실 주변을 맴돌던 어설픈 남자들이 사라지고 대신 전문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어느 날 밤, 민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문이 강제로 열린 흔적이 발견되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모두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옮겨놓은 뒤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 대여 이상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유진이 창밖을 경계하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쫓기는 와중에도 그들의 분석은 멈추지 않았다. 절박함은 오히려 그들의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들은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의 패턴을 찾아냈다. 유진이 기억하는 판도라의 자금 지출 날짜와 과거 몇 년간의 국회 법안 통과, 대법원 판결, 검찰의 불기소 결정 날짜를 대조해본 결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그것은 돈이 권력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진성그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였다. 찾았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꽁꽁 사무실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울렸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였다.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다. 소의 지렛대로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소음이었다. 유진과 민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쿵쾅 문틈이 벌어지며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혔다. 쾅!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찌그러져 들어왔다. 서유진과 이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다. 육중한 체구의 남자들이 부서진 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사람, 그리고 정보였다. 뒤쪽으로 민혁이 소리쳤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팔을 잡아 끌고 사무실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책장으로 향했다. 그가 책장 한쪽을 밀자 먼지 쌓인 벽에 일부가 안으로 열리며 좁고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다. 오래된 건물들의 비상대피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그 안으로 숨겼다. 민혁은 통로 안에서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실 안을 보았다. 남자들이 컴퓨터를 부수고 서류를 뒤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노트북 하나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통로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이쪽이야. 빨리. 두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그들을 쫓는 발소리가 울렸다. 낡은 비상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내려 건물의 후미진 골목으로 빠져나왔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지트도, 컴퓨터도, 약간의 신변의 안전마저도. 손에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담긴 노트북 한 대뿐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민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번호를 눌렀다. 초회 검사님, 접니다. 이민혁입니다. 최진우 검사.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심파 검사로 과거 진성그룹과 관련된 비리 사건을 파헤치려다 외압에 의해 좌천된 경험이 있는 인물이었다. 민혁은 그를 취재하며 안면을 튼 적이 있었다. 민혁은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유진의 존재,
그녀가 가진 정보,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험까지 수화기 너머의 최 검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알겠네. 내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이 하나 있네. 일단 거기로 피하게. 최진우 검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 검찰에서 증인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아파트였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유진, 민혁, 그리고 최 검사. 최진우 검사는 유진이 내민 노트북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말을 잃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한 기업의 비리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를 좀먹는 거대한 암세포의 기록이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최 검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좌절의 이유가 눈앞의 자료들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이 싸움, 나도 끼지. 마침내 최강의 아군을 얻은 것이다. 그날부터 작은 안전가옥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심장부가 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진성그룹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최 검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일주일 뒤에 열립니다. 모든 언론과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죠. 그곳만큼 확실한 무대는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것은 법률, 언론, 그리고 심리를 이용한 다각적인 공격이었다. 첫째, 최진우 검사는 유진이 제공한 증거 중 가장 확실하고 파급력이 큰 몇 가지를 이용해 강만철 회장과 강태준에 대한 비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했다. 집행 시점은 주주총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로 맞췄다. 둘째, 이민혁은 모든 증거를 정리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사를 준비했다. 주주총회 현장에서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 정의보도의 서버를 통해 기사를 송구하고 국내 모든 언론사에 동시 배포할 예정이었다. 진성 측에서 손을 쓸 틈도 없이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함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유진의 몫이었다. 그녀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이 모든 증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활용점정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상을 이용하기로 했다. 유진이 지난 5년간 겪었던 일과 그녀가 직접 보고 들은 진성의 비리를 담담하게 증언하는 영상을 미리 촬영하는 것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의 증인이었다. 촬영이 없는 시간, 유진은 종종 안전가옥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를 감쌌다. 5년의 계약, 배신, 분노, 그리고 죽음의 위협. 그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이 작은 생명이 있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무섭지 않아. 네가 살아갈 세상은 적어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세상이어서는 안 돼. 돈과 권력이 생명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어서는 안 돼. 엄마가 그걸 보여줄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더 큰 사명감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과 아이의 미래,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한 싸움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초조함에 휩싸여 있었다. 서유진과 이민혁을 놓친 이후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무언가 큰 일을 꾸미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분명 주주총회 피가 될 터였다. 그는 함정을 준비했다. 주주총회가 열릴 컨벤션 센터의 보안을 군사작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모든 출입자는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게 했고
행사장 내부에는 사복 경호원들을 쫙 깔았다. 또한 그는 홍보팀을 시켜 경쟁사에 악의적인 흠집내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역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어떤 폭로가 나오든 그것을 가짜 뉴스의 프레임에 가두어 버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어떤 발악도 자신의 철옹성 같은 제국 앞에서는 무력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결전의 날, 하루 전날 밤, 안전가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우 검사는 막 발부된 따끈따끈한 체포 영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민혁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점검하고 서버에 업로드했다. 유진의 증언이 담긴 영상 파일은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컴퓨터 화면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저 멀리 밤하늘 아래 괴물처럼 서 있는 진성타워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감옥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제국의 심장.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혹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것이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이 뿌려놓은 경쟁사의 흠집내기 역정보 때문에 기자들은 무언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행사장 내부는 철옹성과 같았다. 곳곳에 배치된 사복 경호원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고 모든 출입자는 금속 탐지기와 신원 조회를 거쳐야만 했다. 무대 중앙에 선 강태준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이 완벽한 통제 속에서 그 어떤 위협도 무력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아버지 강만철 회장은 가장 앞자리 중앙에 앉아 마치 황제처럼 좌중을 굽어보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진성그룹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진성은 대한민을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등 뒤에서 진성에 빛나는 미래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술팀 직원들이 당황하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이민혁이 심어놓은 작은 바이러스가 마침내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잠시 후 암전되었던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다시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기업 로고나 성장 그래프가 아니었다.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의 서유진이었다. 컨벤션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만철 회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유진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폭로가 아니었다. 한 시민으로서 진실을 고발하는 담담한 증언이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이 아시는 진성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들의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보고 들었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얼굴 옆으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캔된 비밀 장부,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통화 기록.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가 내놓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핵폭탄과도 같았다. 이것은 진성바이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의 증거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이 거래로 단 2주 만에 1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판도라로 불리는 비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돈은 그룹의 발전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치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화면은 진실을 가차없이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정타가 날아들었다. 그리고 이 돈은 이 나라의 정치인과 검사, 판사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진성의 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비리입니다. 화면에는 현직 장관과 유력 정치인, 그리고 전직 대법관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돈이 건네진 날짜와 그 직후에 이루어진 진성에게 유리한 법안 통과 및 판결 내용이 나란히 표시되었다. 그 순간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동시에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다. 이민혁이 정예보도의 이름으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기사를 대한민국 전체에 송구한 것이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걸 저걸 끄라고.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진실의 판도라는 이미 열렸고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닫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컨벤션 센터의 정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최진우 검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최진우 검사는 무대 위에 멍하니 서 있는 강태준과 그를 보호하려는 경호원들을 지나쳐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최진우입니다. 그는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들었다. 강만철, 강태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현 시간부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잠시 전까지 대한민국 경제계의 황제로 군림하던 두 남자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의 철옹성 같던 제국이 한 여자의 조용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준은 무대 아래를 미친 듯이 훑었다. 그의 눈이 기자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프레스증을 목에 걸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서유진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진의 눈에는 동정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끝맺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5년간 값싼 인형이라 경멸했던 저 여자가 자신을 파멸시킨 무서운 설계자였음을,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스스로를 어떤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를. 이시오 유진, 그가 괴수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가로막혀 질질 끌려나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1년 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따스한 햇살이 은빛 모래사장을 비추고 있었다. 서유진은 한가롭게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긴장감이나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평온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진성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건이 되었다.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감옥에 갔고 강씨 일가의 제국은 해체되었다. 유진은 증인 자격으로 받은 보상금과 그녀를 돕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성금으로 작은 비영리 재단을 만들었다.
거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약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는 부자가 되지도 유명해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유로워졌다. 이리 와, 서준아. 아이가 넘어지려 하자 유진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청명하게 퍼져나갔다. 5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 그 끝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정의로운 미래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그녀가 마침내 되찾은 진짜 인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